자, 여러분, 지금은 2부입니다. 자, 1부에는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아시다시피 교육은 다 지루해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딴짓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실무 분과까지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구성을 잠깐 보면 8월 31일 현재 6기 위원님들의 임기가 다 종료된 상태고요. 공공위원장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포천시장님, 민간위원장은 윤기련 위원장이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이 신상국 위원장이 계셨고, 실무분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두 분과는 앞으로 신설이 될 분과입니다. 주거환경, 문화예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읍면동도 시협의체에서 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보장협의체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해주냐를 보여드리는 편인데요. 모니터링도 해드리고 교육 워크숍, 컨설팅, 운영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올해는 제가 일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지역이나 다 이렇게 비대면 언택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다소 답답하시더라도 시협의체에서 준비하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읍면동,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2015년에 그 지역마다 조금씩 시간이 달라요. 어느 한 시점에 딱 같이 출범을 했으면 임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용이하게 파악이 될 텐데 지역마다 조금씩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10명 이상이고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명, 30명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을수록 좋겠지만 물론 지역 사정에 따라서 너무 많은 위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꼭 효과적인 사업이 되는 건 아니니까 구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협의체 구성할 때 뭐 어느 기구나 마찬가지지만 성비를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한쪽 성비가 30% 이상이 넘지 않도록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복지 전문가나 기관에 계신 분이 아니어도 일반 시민분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학지대 발굴을 하고 자원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의원을 구성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나 보건을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각 지역의 공무원분이 한 분씩은 다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 분야에 해당하는 그 중간 실무자들, 예를 들면 복지관, 뭐 이용기관들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생활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고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에 관련한 관리자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센터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지역은 비영리 단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YMCA라든가 여러 가지 그 NGO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들 들어오시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새마을 하시는 분이 보장협의체 위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거 한다고 이거 못하는 거 아니라는 점 감안해서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통이장 주민자치위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 이장님이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오신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권장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지역에 살지 않는데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면 그쪽 지역에 연고가 있으시거나 직장이 있거나 뭐 일 때문에 자주 온다거나 하실 경우에 위원으로 얼마든지 영입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단 회의나 사업에 잘 참여하실 수 있어야겠죠. 서울에 계신 분을 위원으로 넣어놨는데 바쁘다고 계속 회의에 못 나온다면 위원으로 넣을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점은 감안해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임기와 그 임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위원장은 각 지역에 있는 14개 읍면동장님이 공공위원장,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 한 분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14개 지역에는 민간위원장님들이 다 선출이 돼서 있으시죠. 자, 그분들도 임기가 2년, 연임이 가능해요. 연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따라 뭐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위원이 될 수 있는 동등한 어떤 기회를 주고 싶다라면 제한을 가하셔도 됩니다. 뭐 1회 한해서 안 된다, 뭐 연임이 안 된다라고 가능합니다.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기 운영세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사무국에서 2018년에 운영세칙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해드렸어요. 아직 그걸 못 보신 지역이 있다면 그 담당 공무원분께 말씀하시면 그분이 운영세칙을 보여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분도 업무상 잘 모르신다 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운영세칙을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운영세칙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회의를 한다거나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잡음이 생길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잘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주 강산구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조직을 단순히 그 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분과 체계로 나눴어요. 나눔 연계분과, 마을복지분과, 살핌 돌봄분과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작년 기본교육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역에서도 분과를 한두 개 정도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봉사 위주로 하는 사업분과가 있고 자원을 위주로 일하는 자원분과가 있고 뭐 기획을 하는 분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각 분과마다 분과장을 한 분씩 두시고 분과별로 회의를 했을 경우 시협이체도 그렇지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분과를 한번 나눠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하고 계신 지역도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읍면동 보장협의체와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조직을 제가 한번 다 넣어봤는데요. 꼭 이렇게 다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부위원장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대개 뭐 총무님을 두시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위원장과 그러니까 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이 두 분은 있어야 되지만 감사나 분과장,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분과나 뭐 간사, 부위원장 이런 거는 조금씩 용어가 바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간사는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가거나 저희가 공문을 시행할 때 그거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그 보장예비체에 그런 인건비가 나가질 않기 때문에 공공에서 맡아서 해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부위원장은 꼭 없어도 되지만 인원이 많다면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이 혼자 계속 회의를 주재하실 수는 없거든요. 뭐 본인의 개인적인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없을 때 부재 시에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그 조직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처음 읍면동 보장협의체를 만들 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복지분과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해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하부기관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부, 여기가 하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아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그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을 때는 맞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분과나 여러 가지 분과가 있어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참여했던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양 조직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또 윤활유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두 조직이 경쟁하지 마시고 상호 보완 협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뭐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이 잘 안 됩니다. 협력이 안 됩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 절대 여러분들만 꼭 의견을 내지 마시고 공공위원장인 읍면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함께 회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 생각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협력하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같이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회의하시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가져야 될 운영 원칙이에요. 지역성, 당연한 얘기죠.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또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활동을 해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참여성, 일부분의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협력 연대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마을이나 의용소방대나 부녀회나 여러 기관들과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연대하고 협력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점. 자, 통합성,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 욕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줄 때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부녀회도 김치를 하고 우리도 김치를 했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통합성이라는 개념은 그 받는 사람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떤 물건들을 넣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녀회의 직접적인 기능과 역할은 김치를 만들어서 주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 자, 예방성은 말 그대로 일 터지기 전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적 근거는 아까 보신 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같아요. 자, 포천시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당연히 있고요. 그 운영 조례에 기반해서 저희가 운영 세칙을 아까 만들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운영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으로 마련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국에서 운영 세칙을 만들 때 그냥 임의대로 막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운영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 세칙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있으실 텐데 개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위원회 신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요거는 이제 3부에서 할게요. 자, 2부까지는 읍면동 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